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예비 고1을 위한 2028 학년도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3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많이 했는데요. 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물어봤던 내용들을 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번 시간에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입시투데이라는 교육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언론이나 교육청 특강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28 대입을 위해서 우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8 수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따라서 대학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라든지 대입 변화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이미 진로 설계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고교만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둔 고교 선택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희망 대학이나 희망 학과에 따라서도 고등학교 선택이라든지 전형 선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검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회를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느냐 라든지 어떤 고등학교가 대입에서 유리해지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고등학교 유형으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어떤 대학이나 학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건지 배정이 된다면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내가 어떤 교과목들을 이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내신만 잘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교과전형에서의 서류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대학 입시의 전형에 대해서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 이렇게 크게 양대 축으로 구분이 되고, 정시에서도 선발하지 못하면은 추가 모집을 별도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시 모집은 총 6번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라든지 특별 대학들을 제외하면 6번이고요. 그 대학들은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은 가나 다 군별로 해서 딱 한 번씩, 그래서 총 3번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주요 전형 요소에서 수시 모집은 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선발하는 반면에 정시 모집은 수능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것들이 큰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다양한 시험들을 볼 건데, 이런 다양한 시험들에 대해서 성격이나 특성들을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제 모의고사겠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가 중요한 것들은 수시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전국 단위에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가 있고요. 신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모의고사는 또 출제 기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수능이 있고요. 수능은 말 그대로 교육과정 평가원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총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딱 한 번 보게 되죠.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1년에 2번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는데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1년에 4차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제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수능이 왜 다르냐라고 하실 텐데요. 사실 학력평가는 각 학년의 재학생끼리의 시험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N수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모의평가나 수능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대학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즉 이제 논술이나 면접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대학별고사인 논술은 계열이나 대학에 따라서 출제 과목이 다르다는 특징들이 있겠고 역시 대학별고사는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은 각 고등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선택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내신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고등학교 입학 후에 내신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실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일단은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이제 교과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영역에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특이 포함이 되는데요. 교과 세특은 과목당 500자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특성 및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혹은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지원할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독서활동이 대학 전형자료로는 활용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독서활동을 교과 세특이라든지 진로나 동아리 이런 다양한 활동과 연계해서 많이 기록을 남길 것들을 요구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사실은 폐지된 것들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과 연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크게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둘 측면들은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일단은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은 수시가 80%, 정시가 20%입니다. 즉, 이 부분들은 전국의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전형 계획상으로 구분한 것들인데요. 실제로는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해서 정시로 넘어가서 정시의 선발 규모가 더 커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15만 5천 명 정도를 뽑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약 8만 명 정도를 뽑습니다. 실제 정시에서 2026 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정시에서 약 6만 4천 명을 뽑는데요. 즉 수능 중심으로만 뽑는 정시보다 더 규모가 큰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보다 거의 2배가 넘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혹은 대학 수준에 따라서 차이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즉 비수도권의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들을 더 선호를 한다. 자, 왜 그럴까요? 즉 쉽게 생각하시면 비수도권의 학생들은 최근 이제 학생 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률이나 모집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선호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순수하게 내신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들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시면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12만 7천 명 정도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4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무려 3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수도권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약 28,000명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 38,000명 정도가 됩니다. 즉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규모가 크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권역이나 전형별로 선발 인원을 나눈 거를 단순히 지역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점 국립대를 희망한다, 혹은 집 근처의 사립대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교과 전형의 선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8의 수능이 개편이 됩니다. 즉 쉽게 생각하시면 2028의 수능은 말 그대로 공통 수능이에요. 즉 이제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능은 문이과 모두 공통 수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수학에 대한 학습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재외국어는 절대평가고요. 탐구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탐구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걸 모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일단 수학은 확실히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학습량이 줄어들 것이고, 탐구는 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1학년 때 범위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통합사회와 과학을 모두 응시를 해야 되면서 어찌 보면은 특정 과목, 사회나 과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약간 좀 부담이 많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1학년 범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8 수능 개편안이 이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점수, 최고 표준점수의 차이가 컸습니다. 자, 이제는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범위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2028 학년도에 재수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2028 학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재수생들이 확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탐구 과목이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일단은 만약에 학습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시험 범위가 줄어들고 1학년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범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은 융합형이나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통합사회를 한 과목, 통합과학을 한 과목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통합사회 안에 있는 여러 과목의 요소들이, 여러 과목들이 결합해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입니다. 이제 수학이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좀 염두에 둘 게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서 미적 기하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많이 도입할 수 있고요. 일부 대학들은 면접을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수시에서는 이 수능에서 미적 기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상위권의 대학들은 서류평가에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해서 어떤 교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이러한 교과 이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다. 혹은 면접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8 수능 개편안이 모두에게 유리한 것들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은 인문계열을 희망하는데 과학은 정말 약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좀 부담이 많은 측면들이 있고,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하고 사회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 라고 보면 그 학생이 현재의 수능 체제에서는 탐구에서 과학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했다 라고 하면, 2028 수능에서는 탐구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약간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들 이제 5등급제, 이걸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들은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사실은 내신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내신의 영향력이 좀 축소가 되겠죠.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예요. 즉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거의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하면 석차 등급 나오는 과목이 두세 과목
정도였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2028 학년도에는 고3까지 모두 내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만 융합 선택 과목에서 사회과학 교과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만약에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을 굉장히 많이 이술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한 일종의 꼼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특히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를 나타낸 표인데요. 굉장히 과목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학년 같은 경우가 공통 과목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목들이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점제의 기준은 이제 학기제죠. 그러니까 과목들이 모두 쪼개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물리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물리2가 과목이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과목 수는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기존의 과목이 좀 쪼개진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교과목이 중요하냐?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혹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할 때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들이 필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한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사실 이제 수능 출제가 되는 과목들이에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과목들이 이제 실제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는 사실은 1학년이 아니라 이제 2학년 범위,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되는 거고, 사회과학은 한국사 포함해서 1학년 범위가 출제 범위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진로에 맞는 교과목 이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선택들을 잘못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현재 학생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전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진로를 갈지가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올해부터 이제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 모집 단위별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과를 갈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교과목들을 이수할지를 계획을 좀 세워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에요.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듣는 것도 좋을까? 그럼 사실 경영학과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국어, 영어, 사회 과목, 교과목 이수가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과목에서는 경영이나 경제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좀 이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과를 좀 달리 보면 미디어예요. 많은 학생들이 신문방송이나 언론이나 미디어 이런 학과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디어 관련한 학과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 관련 학과들도 보면은 사실 이제 수학에 관련된 교과목 이수가 좀 줄어드는 편이고 국어, 영어, 사회의 교과목 이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회 교과목에서는 사실 경제, 경영보다는 기본적인 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과목들 이수가 훨씬 더 좀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대학에 따라서는 선택 과목 지정 여부가 조금 더 영향력이 낮은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의대 증원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의학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학계열의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 과목에 이수가 좀 많다라는 거죠. 수학, 영어, 과학의 교과목 이수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학이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과 생명 중심으로 이수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둘 수가 있겠고요. 사회교과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과목들을 좀 이수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영어나 수학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는 미적분 2나 기하까지는 이수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학 계열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계공이냐, 전자공이냐, 토목공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수 과목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 기계공학과를 제가 한번 결정을 해봤어요. 기계공을 예시로 든다면 기계공학과의 특성은 일단은 수학, 과학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에서는 미적 기하까지는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과학에서는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물리입니다. 지금 현재의 물리 원투를 꼭 이수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계공학과에서 과학은 물리, 화학 중심으로 이수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기타 과목들에서 기술과정 정보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로봇과 공학세계, 인공지능 기초, 창의공학 설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열인 학과에 따라서 분명히 권장 이수 과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어떤 학과 가면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미적 기하까지는 들었는데 과학에서 화학 생명까지만 들었다, 물리를 안 들었다,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공학 계열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꼭 본인 진로에 맞는 교과목 이수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에 따라 이제 5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들은 지금 현재는 과목에 따라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까지 제공이 되는데, 이제 표준 편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이 5등급제로 나눠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석차 등급 5등급이니까 쉽겠지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성취도가 들어갑니다. A, B, C, D 성취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5등급제로 석차 등급만 반영해버리면 내신에서 구간에 해당되는 동점자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취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들은 결국 석차 등급도 중요하지만 성취도도 중요하고 원점수까지 염두에 둔 과목별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의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예시로 만들어 봤어요. 자, A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공통에 따라서 전 과목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환산 점수화해서 반영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즉, 전 과목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과목 수를 더 늘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B대학 같은 경우는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 모집 단위는 국영수사, 자연계 모집 단위는 국영수과 교과 중심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대학은 성취도를 예를 들어서 50%씩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학들이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성취도까지 꼭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C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교과목 필수 이수 권장 과목, 그리고 교과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즉, 대학에 따라서는 교육 과정에서 이제 공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하는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한 심화 과목들을 이수할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기본적인 교과목 이수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주요 대학들이 보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권장 과목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목 이수 선택을 할 때에는 꼭 권장 과목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5등급제를 이제 현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는 지금 1등급이 4%고요. 2028에서는 이제 1등급이 10%입니다. 현재는 2등급까지가 11%예요. 근데 이제 2028에는 2등급이 무려 34%까지 누적이 됩니다. 그렇죠? 24%니까요. 2등급까지 인원이 총 34%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년 인원 200명 기준 한번 숫자를 비교를 해봤어요. 보통 지금 일반고가 학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학교당 학년이 200명 정도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기준으로 해봤고요. 현재는 1등급이 8명이고 2등급이 14명이에요. 2등급까지가 22명이거든요. 근데 2028 학년도에는 무려 1등급이 20명이고 2등급이 48명으로 누적 68명까지 됩니다. 즉, 굉장히 내신의 영향이 줄어들어요. 즉, 뭐냐면 일반고에서는 그동안 이제 내신 9등급제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특목이나 자사나 이런 쪽은 약간 좀 불리해진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5등급으로 축소가 되면서 사실 이제 특목자사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측면들은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2028 학년도에는 내신의 등급은 사실은 서울권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등급대를 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1점 초반대에서 끊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말 그대로 1점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8 학년도에 일반고 기준으로 대략 내신 성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고 기준으로 단순히 이제 참고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 학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의학 계열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교과 전형이 1.3, 그렇죠? 1.3에서 한 1.5 사이가 됐어요. 대학에 따라서는 종합 전형은 1.5 정도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8 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은 사실은 이제 1.1 등급 안에서도 많이 불합격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1.1 등급 선에서 많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서성한까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교과 전형이 약 1.7 정도고 종합전형 2.0 등급 정도에서 보통 일반고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 지금 2028 학년도에는 1.2 등급 선에서 거의 1.2 등급이나 1.3 등급 선에서 지원이 거의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권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전형이 약 2.4 등급 선 안에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2028 학년도에는 한 종합전형도 1.3에서 1.4 등급 사이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많은 지방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직어국, 즉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가 학생 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한 4등급, 3등급 후반대에서 많이 입결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전형도 이제 4등급 안에서 많이 끊기죠. 그런데 이제 2028 학년도에는 2등급 선에서 거의 끊길 수 있다. 그래서 2등급 정도면은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2026 학년도, 2027 학년도, 2028 학년도에 대비해서 2026 학년도부터 입시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28 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측면들 중에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 교과 전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 학년도에 예를 들어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등등 모두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단순 교과백이 아니라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027 학년도, 2028 학년도엔 이런 변화들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전형을 단순히 내신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최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신,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이수,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교과 전형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시에는 수능이다, 수능만 잘하면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 2026 학년도에 정시에서 주요 대학들이 이제 교과 평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결과적으로 2027 학년도, 2028 학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만 준비한 이른바 정시러, 이 학생들이 수능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수능을 잘 봤는데도 교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정시 때문에 자퇴를 하는 학생들 꽤 많이 있어요.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이런 교과 평가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입시의 흐름을 제시하는 대학이 최상위권 대학이죠. 최상위권 대학인 이제 서울대 입시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왜 서울대 2026 학년도 입시 구조를 보냐면, 서울대가 올해 이제 2024년도에 2028 학년도에 이제 입시 변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대 입시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 일단 크게 수시에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는데 모두 똑같이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른바 지균, 이건 사실 이제 수시에서의 지균이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수시 중심으로 선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서울대의 지역균형은 일단 특징이 뭐냐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추천이 2명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 1명, 자연계열 학생 1명 했는데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 자연계열로 모두 2명이 추천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의 특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선발하는 일반 전형은 일반 학과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일반 전형은 말 그대로 서류와 면접 영향력이 가장 큰 선발 방식이다. 수시에서는. 정시는 반대로 지역균형에서는 수능 60%, 교과평가가 40이고 일반 전형은 수능 80에 교과평가 20. 즉 정시에서는 서울대가 교과평가를 각 40%, 20%씩 반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의 동점자 처리형 기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학교 활동을 굉장히 안 한 학생들, 성적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하는 2028 학년도 대입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 자료는 서울대의 2024 대입정책 포럼 자료입니다. 자, 일단 이 서울대에서 생각하는 입시의 방향성을 먼저 보면 서울대가 일단 수시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서울대가 지균을 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폐지한다고 해서 모두 다른 대학들까지 따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 서울대가 수시의 지균에서 최장력 기준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어찌 보면 서울대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즉 지역균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을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본다는 서울대 의지가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일단 추천 인원을 3명으로 확대를 하고 선발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고의 가장 큰 서울대 루트였는데, 평범한 지방의 일반고한테는 서울대 지균이 굉장히 큰 루트였는데, 서울대가 만약에 수능 최장력 기준 폐지하고 추천 인원 확대하고 선발 인원 확대하면 약간 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의 지균과 일반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종합 역량평가를 신청하고 면접평가를 신청하겠다. 즉 서류평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면접도 모집 단위별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서 면접을 까다롭게 해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대는 입시의 큰 방향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들을 폐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서류평가 면접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어찌 보면은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인 수능 성적을 이제 등급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대는 지금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지금 등급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3등급이어도 그렇죠? 그러면 100분위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또 2등급이어도 100분위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똑같은 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능 영향력이 많이 감소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선발 비율을 지금 40%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좀 확대를 하고 정시에서도 역시 교과 역량평가를 강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대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서류평가랑 면접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반면에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인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고 서류평가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한 측면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서울대의 움직임이 사실 이제 다른 대학들에도 연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학들이 많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고, 반면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수능을 등급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다른 대학들의 2028 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 학년도에 대학들은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라고 예측을 해보면, 일단
가장 최상위권이 있죠. 이른바 메디컬, 의치 한약수 계열은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 대비 많아지면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강화할 수 있겠다. 그죠? 일단은 변별력을 가져가려면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 비교적 쉬운 호남권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교과 평가나 면접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본인들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에선 새로 도입하거나 아니면 면접이나 서류 평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동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서류 평가를 새로 도입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지역 거점 국립대나 지방에 사립대는 현재와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역 사립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는 것보다는 수시 중심으로 많이 선발하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 전형에서 일부 어느 정도 교과 평가를 도입하는 선, 즉 수시 중심의 입시 구조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방의 사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전형의 변화가 목적은 사실은 충원이에요. 신입생 선발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리거나 면접 평가를 강화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수시 중심에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여전히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평가나 서류 평가 대학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종합 전형으로 보면은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가 강화될 수 있다. 즉 면접을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8 학년도에는 1단계에서 뭐 6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1단계 통과 배수를 늘려서 면접을 좀 강화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교과평가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에서는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2028 학년도 입시는 대학 수준 혹은 학과에 따라 좀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도. 그래서 막연하게 무조건 정시에서 수능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입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가 입시를 좌우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희망 학과, 목표 전형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메디컬을 원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지역인재 전형이 가장 유리하니까 지역인재 전형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지역인재 채용이죠. 예를 들면 전남대 공대에서 가장 높은 학과가 어딜까요? 바로 전기공입니다. 즉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쪽 회사들이 나주에 이전을 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이 수혜를 많이 본다. 그런 학과들 우리가 노려보는 것도 중상위권 학생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전형을 준비를 많이 할 거냐. 즉 목표 전형에 따라서도 고등학교 선택이 달라집니다. 즉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중심으로 가겠다. 교과 전형만 원한다면 사실은 일반고가 맞는 거고 종합 전형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특목자사가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논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특목자사나 제일 유리하고 일반고에서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로 간다. 그러면 사실 전국 자사고라고 해도 수시 중심으로 실적을 많이 내는 학교들이 있고 수시와 정시를 같이 반반해서 내는 학교들이 있고 아예 정시 중심으로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평범한 일반고들이 많고 그렇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고 그쪽 지역의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일반고 중심으로 가도 괜찮은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경쟁에 강하고, 스트레스에 강하고, 선행이 잘 돼 있고,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이 돼 있고,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특목 자사나 이런 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개별적인 이제 학습 경쟁력, 우리 학생들이
주요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재고나 과고나 전국 자사고나 지역 명문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선택은 사실 이제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에서 전형별 유불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유불리는 학교 유형에 따라서 대략적인 것들이지 실제로는 이제 학생마다 개별적인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시 중심으로 보통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실적들을 많이 내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달라요. 하나고처럼 수시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는 학교들이 있고 외대부고처럼 수시와 정시 모두 좋은 실적을 내는 학교들이 있고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승부를 많이 보는 측면이고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정시를 준비하면서 논술로 승부를 보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한 전형에서 좋은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자율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실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은 사실은 특목이니까 교과 전형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주로 실적들을 많이 내는 상황이 있고 다만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도 내신이 완전 하위권이면 종합 전형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보통 정시를 준비하면서 논술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결과들을 거두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입시를 전형을 선택할 거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내에서 굉장히 명문고들도 있겠죠. 같은 일반고라 해도 이른바 갑반고가 있고 평범한 일반고가 있는데 갑반고와 일반고는 사실 이제 주로 실적을 내는 학교들이 좀 전형들이 좀 차이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일반고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는 것들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국 자사고는 학교에 따라서 주로 실적을 내는 전형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입시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1학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일단은 1학년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다니고 있는 단일 학교에 전형적인 학교 정보들이에요. 학교의 운영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 진로 설계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자꾸 진로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로 설계할 때 일단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느냐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측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졌다. 예를 들어 내가 성황대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진학할 일반고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수준을 성적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 관리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과목 수도 늘어나고 시험 범위 더 많아지고 시험 횟수가 많아집니다. 내신도 보고 학력평가도 보고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내신 대비는 그 학교에 담당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학교들이 시험 2주 전 혹은 3주 전에 학교 도서관에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의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교내 활동에서 우리가 동아리, 자율, 진로 활동 등 이런 다양한 활동에서 어떤 식의 활동을 할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 진로에 꼭 필요한 활동들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2학년이 되면 사실 1학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면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준비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 설계를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시 중심으로 갈 건지 정시 중심으로 갈 건지 어떤 전형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할 건지 왜냐하면 2학년 때는 대학들이 1년 전에 전형 계획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3학년 때의 대학 전형 계획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전국 단위에서 내 성적이 재수생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성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사실은 학교 시험이 있고요. 모의고사가 있고요. 모의평가가 있고 수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고사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되고, 모의평가를 봐야 되고, 논술 면접을 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수능을 잘 봐야 되고, 수능 끝나면 또 정시를 어떻게 지원할지까지 모두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예비고일 학생들 2028 학년도에서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학생부 교과 관리예요. 학생부의 교과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진로에 맞는 교과목 이수관리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충분한 성적들이 나왔는데 생명이나 화학을 모두 이수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거의 불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진로에 맞는 교과목 이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등급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도, 등급, 원점수를 모두 감안해서 우리가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비교과입니다. 학생부의 비교과.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단체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활동이 모두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역할과 내 역량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 특히 동아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대나 생명이나 약대나 이런 쪽을 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동아리가 과학실험 동아리라든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쓰는 대학과 쓰는 전형, 쓰는 학과까지 모두 비슷해져요.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한, 최소한 어떤 실험을 모두 한다라고 해도 같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각자 역할을 나눠서 좀 자신의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설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교과 세특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학기 단위로 늘어났어요. 즉 교과 세특을 신경 써야 되는 양이 더 많아졌다. 과목 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째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과 세특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수행평가나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가 힘들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수행평가나 주제탐구 하는 것들이 흔한 소재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올라가면서 심화탐구를 하거나 아니면 교과별로 묶어서 혹은 융합해서 이런 것들 좀 심화탐구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대비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나는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 좀만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들이 자꾸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것들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염두에 둘 거는 1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좋고 2학년, 3학년 실제 수능까지 급 하락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푸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고, 재수생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 2, 3학년 때 학력평가의 성적이 좋은 거다. 재수생이 들어가면 보통 100분이 50은 떨어진다. 평균 100분이가.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2028 학년도에 정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연하게 주요 대학들이 다 수능 100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신 교과평가를 대비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수능만 잘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를 해서 정시의 교과평가 확대해도 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028 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데 큰 틀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